여러분, 주식 투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정신없이 명멸하며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좌절하는 모습 말이죠. 한쪽에서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른 어딘가에선 분명 누군가 같은 만큼의 손실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승자의 수익이 곧 패자의 손실인 제로섬 게임, 즉 타인의 자본이 내 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시작점에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자 합니다.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주식 시장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치를 창출하고 파이를 키워가는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삼성전자는 30년 전과 비교해 기업 규모가 100배는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전 1억을 투자해 100억의 수익을 거둔 사람의 그 99억은 과연 누구의 지갑에서 옮겨온 돈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돈도 아닙니다. 그 99억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새롭게 일궈낸 가치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부가 새로 생성된 것이죠. 흔히 종이 쪼가리나 화면 속 숫자 노름이라 치부하는 주식의 본질은 실상 기업의 진정한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식 한 주를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회사의 일원이 되어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칩을 산다고 그 건물의 주인이 되지는 않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기업의 어엿한 동업자입니다. 경영진이 고심하고 엔지니어가 기술을 혁신하며 영업직원이 성과를 낼 때 그 노고의 열매 일부가 주주인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는 구조니까요.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런 기막힌 구조를 고안해낸 걸까요? 시계를 400년 전 17세기 암스테르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대 유럽인들에게는 후추나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후추 한 줌이 금과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선 멀리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위험천만한 항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항해는 대략 2년이 소요됐고 출발한 배의 절반은 돌아오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폭풍우와 해적, 질병에 선원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였죠. 사실상 항해는 인생을 건 도박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한 명이 전 재산을 걸고 모든 위험을 짊어지는 대신 여러 사람이 소액을 모아 출자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배가 성공적으로 귀환하면 투자 비중대로 수익을 나누고 설령 침몰하더라도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보니 개인의 삶이 파탄나진 않았죠. 리스크는 쪼개고 수익의 기회는 공유한 것입니다. 마침내 1602년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네덜란드의 여러 무역회사들이 정부의 중재로 통합됩니다.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한 배경이죠. 이들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누구나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개방하겠다고 말이죠. 왕족이나 귀족만의 전유물이었던 투자 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당시 이사집에서 한 달간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 집의 가정부였던 여인이 1년 취급여의 절반을 투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평범한 노동자가 거대 무역회사의 동업자가 된 첫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1년이라는 긴 투자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분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이 조항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증권, 거래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러분이 어제 앱을 통해 애플 주식을 매수한 그 행위가 1602년 네덜란드 가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지분을 샀던 원리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같다는 겁니다. 타인의 사업에 자본을 투입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 400년이 지났음에도 그 핵심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HTS나 모바일 앱을 켜면 이 고상하고 합리적인 동업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공장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애플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나 본질적인 사업 내용이 하룻밤 사이에 변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화면 위의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는 고장난 심장 박동기처럼 초단위로 요동치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웁니다. 도대체 왜? 주가는 기업의 실질 가치와 무관하게 매일같이 미친 듯이 출렁이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윤을 많이 남기면 오르고 적자를 내면 떨어진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상식과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테슬라가 분기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2020년에도 주가는 7배나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발표한 직후 주가가 고꾸라지는 기업도 허다하죠.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지난 성과를 반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장은 기업의 앞날에 걸린 사람들의 기대를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죠. 주가는 과거의 기록을 쫓는 뒷북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증명서입니다. 실적 공시는 이미 끝난 어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진짜 알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되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대중이 그 물음에 강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들이 창출할 미래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손에 넣으려는 욕구가 생기며 사람들은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10만 원이던 주식을 내일의 성장을 믿으며 11만, 12만 원을 주고서라도 사겠다고 시장에 줄을 서는 형국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주가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 주식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며 이 역동적인 수요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미래에 대한 집단적 신뢰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작년에 100억을 벌어들인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실적은 같죠? 하지만 시장은 A사의 가치를 1조로 B사는 5천억으로 평가합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요? 사람들은 A사가 내년에는 200억의 이익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B사는 현재 수준에 머물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실적이라도 미래 전망이 다르면 가격도 다르게 매겨지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기대와 믿음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5가지 거대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요인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모든 제조기업은 각자의 핵심 자원을 소비하며 운영되니까요. 자동차는 철강이, 반도체는 실리콘과 희토류가, 항공사는 연료비가 비용의 중심입니다. 원자재 값이 뛰면 매출이 같아도 수익성이 급감하죠. 그래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항공주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업 자체는 변함없어도 시장의 평가는 널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전환입니다. 이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키아가 왜 무너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라는 파괴적 혁신이 등장하자 노키아의 기존 강점들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닥 또한 디지털 카메라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필름의 제국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전례를 잊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 이슈입니다. 유통, 물류, 외식업처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성공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내며 시장에 더 큰 신뢰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영진의 리더십입니다.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동일한 완성차 업체라도 수장에 따라 성과가 판이하게 갈립니다. 테슬라의 머스크나 애플의 잡스가 없었다면 지금의 주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이라는 가치를 읽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정책과 글로벌 교역 환경입니다. 2020년대 들어 가장 파괴력이 큰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면 국내 업체 주가가 휘청이고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하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공포에 떱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정교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자금 조달은 팍팍해지고 투자 위축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동시에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떠나 안전한 예금으로 눈을 돌립니다. 수요가 줄어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은 다시 자금 조달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한 톱니바퀴의 회전은 나머지를 모두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어떤 톱니바퀴에 영향을 줄지
끊임없이 계산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연준 회의, 수출 제재 등 모든 정보가 신뢰라는 거대한 톱니를 조정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 이 시점 전 세계의 자본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자본의 흐름은 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주식 수요가 줄고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지고 다시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게 연쇄 작용입니다. 한 톱니 바퀴가 돌면 나머지 4개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5톱니 바퀴 중 어느 것을 건드리는지를 시장이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CPI 발표, FMC 회의, 반도체 수출 규제, 유가 변동, 환율 변동, 모두가 신뢰라는 거대한 톱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2026년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핵심은 자본은 항상 성장이 끝난 곳이 아닌 차세대 성장 동력이 있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합니다. 현상을 예로 들어보죠.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시장을 관통한 핵심 화두는 단연 소프트웨어 기반 AI였습니다. 챗 GPT가 돌풍을 일으키며 자금은 AI 모델 개발 기업들로 쏠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았고 MS와 구글, 메타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장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AI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가? 이용자는 늘어도 언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 이것이 신뢰의 균열입니다. 곧 자본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곳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손과 발을 가진 AI 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산업용 기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망이 핵심이죠. 시장은 묻습니다. AI가 진짜라면 그 신체를 구현할 제조사는 어디며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기업들로 자금이 집중됩니다. 2025년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국내 현대차 그룹 등 휴머노이드 선두 기업이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본은 구조적 성장세가 뚜렷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 지정학적 갈등 속의 방산 등은 일시적인 분기 실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도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자본이 특정 기업과 산업에 몰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금리가 안정되면서 유동자금이 피지컬 AI와 전력 인프라라는 거대한 저장소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은 확보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시설을 건설합니다. 거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많은 건설 현장 노동자와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고용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이들은 외식을 하고 자동차를 바꾸며 부동산을 소비합니다. 돈을 번 식당 주인과 제조기업은 다시 사람을 뽑고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식 창의 수치를 넘어 실물 경제의 일자리와 부를 생성하는 자본주의의 심장 박동입니다. 자본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산업을 견인하고 그 산업이 경제 전반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이런 경제적 흐름이 국가의 미래와 글로벌 질서를 결정짓습니다. 왜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 AI 인프라 산업으로 끊임없이 집중되고 있을까요? 달러 패권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재가 몰리고 기술 초격차가 발생하며 그것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굳어지는 세계 질서의 법칙 때문입니다. 즉, 자본의 이동은 산업을 육성하고 국력을 강화하며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물리적 힘인 셈입니다. 자, 핵심을 짚어보죠. 돈은 결코 무작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탐색하며 이동합니다. 2026년, 현재 그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찰나에 AI 열풍을 넘어서 기술을 현실에 구현할 인프라와 체질 개선에 베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답지가 앞에 있음에도 정작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몸을 싣고 부를 축적하는 데 주저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이성적으로는 10년 뒤에 지배적 산업을 알면서도 당장 내일 아침 5% 수익을 낼 테마주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인내로 큰 결실을 보는 구조적 성장 대신 당장의 단기 수익에 매몰되는 것이죠. 결국 자극적인 수익률에 중독된 것이죠. 왜 사람들은 단기적인 차익만 쫓다가 시장에서 매번 패배하며 퇴출당할까요? 시장의 흐름은 명확해 보이는데 왜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봤다는 한탄뿐인 걸까요? 월스트리트에 내로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조차 SP500 지수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박사급 애널리스트 군단을 거느리며 초당 수만 번 거래하는 슈퍼컴퓨터를 써도 마찬가지죠. 정작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갖곤 합니다. 점심시간에 차트를 잠깐 훑어보고 지인의 추천을 듣고 유튜브 영상 몇 편 본 뒤 곧장 단타 매매에 뛰어들죠. 통계 수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답은 시장의 본질적인 속성에 있습니다. 시장은 본래 복잡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과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죠. 수백만 명의 투자자와 수만 가지 변수, 방대한 정보가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처럼 일본의 작은 지역 은행이 파산해도 그 여파가 다음날 미국 나스닥을 뒤흔들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 차트의 미세한 움직임, 전문가들의 자극적인 목소리 등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노이즈라고 불립니다. 핵심 가치를 가리는 불필요한 소음인 셈이죠.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산 정상에 오르려 합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골짜기와 작은 언덕이 존재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 자잘한 굴곡들을 일일이 예측하려 덤빕니다. 하지만 이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인플레이션 쇼크 같은 거대한 붕괴조차 시장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인간의 몸이 열을 내며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듯 시장의 변동성 역시 가격을 찾아가는 건강한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플러스 게임의 성격을 띠지만 단기 매매는 철저히 제로섬 게임으로 흐릅니다.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시간이라는 재료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 며칠 만에 기업의 내재 가치가 2배가 될 수는 없죠. 결국 짧은 주기로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딩은 기업 성장의 열매를 거두는 활동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업 가치를 두고 어제 산 사람과 오늘 산 사람이 서로의 돈을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눈치 싸움일 뿐입니다. 단기 투자자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진짜 신호와 가짜 노이즈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둘째, 매 거래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이 수익을 깎아먹습니다. 셋째, 잦은 변동에 감정이 흔들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손실은 필연적이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조차 시장 평균을 못 이기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슨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희망적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개인 투자자가 기관의 정보력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편으로 책자를 기다리거나 값비싼 단말기를 썼어야 했죠. 사실상 일반 개인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정보 우위를 점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SEC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상장사의 공시 서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DART도 마찬가지이며 기업 컨퍼런스 콜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양질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무료로 공유되는 시대죠.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변화입니다. 정보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개인의 조건이 완벽히 대등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본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1조를 운영하는 기관과 100만 원의 개인은 같은 정보를 봐도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에게만 있고 기관에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기관은 분기마다 평가를 받고 성과를 보고해야 하죠. 연간 손실이 발생하면 자금이 회수되고 매니저는 해고당합니다. 즉, 기관은 단기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얽매여 계신 거죠. 하지만 개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당장 성과를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이도 없으니까요. 투자 기간이 5년이 되든 20년이 넘어가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핵심 가치입니다. 그가 말했죠.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라고요. 시간이라는 무기로 단기적인 시장 소음을 걷어내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에 올라타라는 의미입니다. 통계 지표가 이를 입증합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1년만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은 대략 25%입니다. 넷 중 한 명은 돈을 잃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10년으로 투자 기간을 넓히면 위험도는 5%까지 급락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손실 가능성은 수치상 거의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스크가 사실상 소멸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유일한 필승 공식은 명료합니다. 단기 시세 예측은 내려놓고 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시간이 알아서 수익을 불리게 두는 것. 매일 등락 차트를 살피기보다는 10년 뒤 이 기업이 얼마나 더 가치 있어질지를 고민하는 것.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차트가 우리를 현혹하고 주변에선 단타로 큰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들려오며 유튜브는 내일 당장 폭등할 종목이라며 자극적인 광고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자,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파악한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 여정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이제 여러분의 시야는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원리를 터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 수익 내는 법을 익힌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을 깨달으신 거죠.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자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며 뉴스에서 들려오는 지수 등락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삶이죠. 언뜻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소유한 이에게 보상을 몰아줍니다. 오직 노동력만 제공하는 사람은 그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저축만 고집하는 건 매년 자산이 줄어드는 꼴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의 길입니다. 내가 잠을 자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내 돈이 세상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길이죠. 나의 자본이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연구소로, 한국의 로봇 산업 R&D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혁신을 다시 나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가장 정직한 수익 모델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가 일반인들에게 숨겨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직접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덧셈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일당이 쌓이는 단순한 구조죠. 일을 멈추면 소득도 바로 멈춥니다. 하지만 자본의 수익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증식합니다.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 창출한 가치는 다시 미래 기술에 재투자되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이 과정에서 돈이 돈을 낳는 기하급수적인 연쇄 증식이 일어납니다. 언덕 위에서 굴린 작은 눈뭉치가 산 아래로 내려올 땐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 주식시장이 부를 창출해온 유일한 수학적 공식입니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자본은 노동의 생산성을 압도합니다. 물론 이 두 길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하는 관찰자에서 시작해 점차 자본까지 함께 일하게 만드는 참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의 일부로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는 우량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는 것, 차트의 흔들림보다 기업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하는 것, 이 소박한 습관 하나가 당신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실천하는 순간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을 통한 생존에만 매달렸다면 이제는 돈이 쉼없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되도록 순환시키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작은 부스러기를 줍던 노동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혁신에 투자하고 부의 길을 열어주는 자본가의 마인드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1600년대부터 말입니다. 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돈에 쫓며 부스러기를 줍던 노동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돈의 길을 열어주고 혁신을 스폰서하는 자본가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세계관 자체가 진화하는 것이죠. 1602년에 가정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는 월급의 절반을 동인도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본인이 인류 역사상 첫 경제적 참여자가 되었음을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하지만 400년이 흐른 오늘날 그녀의 이름은 당당히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도 그와 다를 바 없는 투자 명부가 놓여 있습니다. 단지 대상이 동인도 회사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혹은 삼성전자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 명부에 이름을 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먼발치서 관망만 하실 건가요? 결국 결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